그래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이 회문 구조가 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과학부 이일하 교수님께서 좋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소주 만병만 주소와 같이 앞으로 읽어도 소주 만병만 주소가 되고 뒤로 읽어도 소주 만병만 주소가 되는, 그러니까 동일한 그 글자를 나타내는 그런 구조를 회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보적인 서열에서 이 회문 구조가 나타날 때 거기서 DNA나 RNA는 이 고리 구조 비슷한 것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제 눈에 띄게 되겠죠. 그래서 1987년에 이런 회문 구조가 대장균에서 일본 학자 이시노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사람에서 나타나는 어떤 유전자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실제로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유전공학적인 방법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조금 미흡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1996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아연 손가락 핵산 분해 요소란 그런 유전자 가위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밑에서 보시면 이 유전자 가위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간이 나오는데 거의 한 3, 4년 걸립니다. 그래서 한 개의 유전자 가위, 징크 핑거 뉴클리스를 만드는 것은 박사과정 한 사람을 배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다른 경쟁자 없이 계속 그 징크 핑거 뉴클리에이즈가 이렇게 자리 잡아오다가 2010년에 이제 탈렌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크 핑거 뉴클리에이즈는 단백질 단위가 3개의 그 유전자 염기를, 3개의 DNA 염기를 이렇게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런데 탈렌은 단백질 단위가 1개의 그 DNA 염기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가지 그 단백질만 알면, 단백질 단위만 알면 그거를 순서대로 붙여가지고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보다 훨씬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한 달 정도 걸리면 이 탈렌 유전자 가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죠. 그래서 잠깐 전성기를 누리려고 하고 그 해의 뭐 발명 품 이런 데 오르기도 했지만 곧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때문에 그런 그 명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밑에서 보시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유전자 가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연 손가락 핵산분해 요소나 탈렌이 단백질에, 그러니까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단백질을 설계했던 데 비해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DNA의 그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RNA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관련 회사, 미국 같은 데서 관련 회사에다 핸드폰으로 이메일로 이제 염기 서열을 쳐주면 그 다음날 이제 직배송 된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전보다 훨씬 기간도 적게 들고 또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한 그런 유전자 가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가위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전에 사용하지 못했던 인간 생식세포를 변형시키는데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4월에 중국 과학자들이 인간 배아에 최초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 8번 정도의 그가 논문에 발표된 데는 한 8번 정도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의 실험이 행해지다가 마침내 작년 11월에 이 중국 과학자 허쟁쿠이가 세계 최초로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한 이후에 그것을 출산해서 쌍둥이 2명을 이제 낳는 실험을 성공 혹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어떻게 생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주로 이제 요구르트 회사에서 유산균, 종균을 잘 보존하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계속했는데요. 이게 박테리아 파제의 공격을 받으면 유산균, 종균이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 파지에 저항성이 있는 그런 종균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테리아 파지에 저항성을 갖는 그 종균에서는 박테리아 파지, 즉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의 염기서열과 유사한 그런 염기서열 토막을 갖는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달 착륙선처럼 생긴 바이러스가 박테리아의 표면에 붙게 되면 박테리아에서는 요 크리스퍼 배열과 이제 크리스퍼 어소시에이트 된 그런 염기서열이 있는데 보통 캐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캐스라는 부분에서 만들어진 캐스1, 캐스2 이 단백질들이 이 바이러스의 DNA의 토막을 일부 잘라가지고 자신의 크리스퍼 배열 속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로 예를 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범죄 현장에서 범인이 지문을 남겼는데 그 지문을 이제 등록해 두는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일단 등록된 바이러스의 지문은 전사를 거쳐서 이제 가공이 되게 됩니다. 아까 그 회문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문구조는 이렇게 고리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러스에서 온 서열들은 이런 그 색깔별로 표시된 그런 토막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캐스 부분에서 만들어진 그 캐스 단백질, 보통 우리가 캐스9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단백질들이 하고 결합을 해서 비로소 성숙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바이러스가 다시 침투하면 그 바이러스의 서열을 훑고 가다 자신과 상보적인 그런 바이러스의 DNA 염기 서열을 만나면 그 부위를 이제 잘라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면역성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곧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미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인간 DNA의 염기서열을 쭉 알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부위를 자르고 싶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그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RNA를 설계한 다음에 그 RNA로 성숙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원하는 부위들을 잘라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른 부위들은 보통 세포내 방식에 의해서 두 가지로 이제 수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주 그 칼 같은 거로 베었을 때 그냥 상처를 내버려둬도 저절로 아무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물 때 생체 내에는 여러 가지 DNA 합성 효소도 있고 DNA 분해 효소도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그 DNA가 떨어지거나 붙거나 해서
소위 인대를 형성해서 이제 붙게 되고요. 원래 것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연결되는 그런 DNA를 갖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상동 말단 접합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른 다음에 주변에서 원래 잘린 곳의 그 카피와 유사한 그런 DNA 토막들을 넣어주게 되면 이것들이 연결돼서 이제 새로운 그 유전자를 원래 있던 그런 그 유전자 사이에 끼워 넣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동 의존성 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망가진 유전질환을 일으키는 망가진 유전자를 끊어내고 원래의 유전자, 자연적인 유전자를 집어넣으면은 유전자로 인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의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것들은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망가진 유전자를 잘라낸 다음에 원래의 건강한 유전자를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이제 선호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유전자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유전자 가위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상상해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만들고 나서야 사람들이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변형하는 두려움과 희망은 현대인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왔지만 10년밖에 안 된다. 인간 유전체를 변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은 10년밖에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작년 11월에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해서 이것을 쌍둥이로 태어나게 한 그런 중국 과학자인데요. 허젠쿠이라는 그런 중국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유전자 편집하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2016년 6월에 이제 허젠쿠이는 유전자 편집하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12월에 이미 인간 유전자 편집 국제 정상회담이라는 곳에서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설리겠기 때문에 인간 유전자 편집을 이 임신해서 아기를 태어나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2012년 2월에 미국 과학의학 아카데미는 유전자 편집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조건이 갖춰지면 유전자 편집하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허젠쿠이는 그 앞에 조건은 전부 빼버리고 유전자 편집하기를 만들 수 있다는데 초점을 두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한 달이 채 못 돼서 실험 대상 부부를 이제 모집을 했고 마침내 작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쌍둥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를 이제 살펴보면요. 뒤이어서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부가 허젠쿠이의 조사를 명령했고 소속 대학인 남방과학의대학이 허젠쿠이의 교수직을 해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에 7개국 과학자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같은 달에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임상시험 등록부라는 것을 이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년 11월에 발표할 당시에 초기 임신 상태에 있었던 그런 그 세 번째 유전자 편집하기가 올해 8월,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쟁쿠이의 실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뭐 HIV 바이러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에이즈 바이러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생아는 쉽게 HIV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나타난 돌연변이, 즉 CCR5라는 HIV 바이러스의 통로가 되는 그런 단백질의 유전자에서 32개 염기가 탈락되는 그런 자연 발생 돌연변이를 갖는 사람들은 에이즈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허쟁쿠이는 이런 실험을 계획했죠. HIV 양성인 아빠, 음성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기에게 이 CCR5 유전자를 돌연변시켜서 HIV에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실험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연구가 아직 그 학술지와 같은데 발표가 되지는 않았고요. 아마 여러분께 나눠드린 책자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적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어떤 학술지에 발표를 안 됐고, 이게 동영상이라든지 또 작년 11월에 열린 인간 유전체 국제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냥 현장 발표된 그런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그 중계를 지켜봤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그 중계를 지켜보면서 트윗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뭐 기사라든지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연구의 문제점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선 허쟁쿠이의 연구는 임상시험의 논리가 부족하다. 즉 아빠가 HIV 양성이라도 정자를 세척하면 쉽게 HIV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또 위험한 실험을 해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CCR5 유전자는 HIV의 통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서 밝혀진 유전자가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일설에 의하면 사람의 단백질은 한 5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듯이 한 유전자가 한 개의 단백질, 정확하게는 이제 폴리펩티드를 만든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2만 개 정도의 이 폴리펩티드밖에 못 만들어야 되는데 왜 50만 개씩이나 만드냐? 이거는 한 개의 유전자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셔플링을 통해서든지, 뭐 mRNA 스플라이싱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죠. CCR5 유전자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HIV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뼈를 분해하는 데 관여한다. 또 염증을 치료하는 데 관여한다.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거는 생쥐를 바탕으로 실험을 했더니 이 CCR5가 망가진 생쥐들은 뭐 미로학습 같은 거를 훨씬 더 잘하더라. 그래서 약간의 인지 기능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단지 HIV 바이러스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게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게 문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유전자 가위로 잘린 다음에 두 가지 방식으로 복구된다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방식이 이겁니다. 비상동 말단 접합이라는 방식인데,
생체 내에서는 그 비상동 말단 접합이 그 상동 의존성 수리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잘린 다음에 다른 유전자를 붙이기보다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아물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그 동일한 비슷한 실험을 한 그런 학자들은 이 비상동 말단 접합이 아니라 상동 의존성 수리 방식을 가지고 이제 했고, 그때는 이제 그 수율이 한 4% 정도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4% 정도로 낮다는 얘기는 100개의 배아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4개 정도에서 원하는 결과를 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 배아를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허쟁쿠이는 이제 비상동 말단 접합을 이제 하게 됐고, 이 비상동 말단 접합의 결과 원치 않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32개의 염기가 정확히 떨어지기보다는 막 몇 개의 염기가 더 붙거나 몇 개의 염기가 떨어지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명의 쌍둥이 중 1명은 어느 정도 이제 HIV 바이러스의 통로를 막을 것 같은데 다른 1명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윤리와 같은 것들도 이제 문제가 많았다. 그러니까 윤리심이 어떻게 받았는지 이게 확실하지 않고, 심의기관이라고 돼 있던 데는 다 부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허쟁쿠이는 원래 생물학자가 아니라 생물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그런 논문을 쓴 사람인데 임상 실험한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연구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미숙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그 실험이 이 국제적 합의에 또 위배되고 국내법을 위반하면서 진행될 때 이런 실험 과정을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실험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구 자금에 문제가 있는데, 허쟁쿠이는 기초적인 연구 위에는 전부 자신이 그런 연구 자금을 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는데 어떻게 이런 연구 자금이 조달이 되었는가 또 의문입니다. 그리고 허쟁쿠이가 8개 정도의 생명공학 회사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 그런 자금들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유전자 편집하기가 단순히 이 아기를 유전적 질병으로부터 구한다기보다는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전 주로 위험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메리 제인 스핑크라는 사람은 그 위험성이라는 것은, 리스크라는 것은, 요거는 제가 이 내용에 포함시키지를 못했는데요. 뭐 필요하시면 사진을 찍으셔도 좋겠습니다. 위험성은 가치 있는 것의 어떤 손상이나 상실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 호세 로베르토 골딤이라는 이 사람은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이런 그 위험성을 가진 지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혜보다 지식이 더 빨리 축적되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가질 수 있는, 가위 기술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혁신의 속도와 범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이게 유전자 가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유전자 가위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1975년에 이제 아실로마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아실로마 회의에서 모라토리움이 가능했던 그런 한 가지 이유는 그런 유전자 재조합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실이 몇 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다 널리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DIY 바이오 해커와 같은 사람들도 이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이 동영상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서 이 근육 강화를 할 수 있는 MSTN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그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자기 몸에다 찔러넣는 시연을 한 사람이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행위가 예를 들자면 약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뭐 그런 것을 조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값싸고 또 손쉽고 여러 사람이 널리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된다. 예를 들자면 바이오 시큐리티 같은 문제가 있겠죠. 바이러스의 어떤 독성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또 특정한 종을 멸종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마존에서 두 개의 키트를 파는데 하나는 그 자가 임신 키트고 또 하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사용한 그런 발광 유전자를 넣는 키트인데, 자, 마음에 맞는 파트너가 있다. 그리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자신의 자손에게 적용하고 싶은 그런 그 파트너가 있다면 아마 발광은 약간 의미가 그런데 형광 유전자 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위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생물학 지식 또 유전학적 지식이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만큼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CCR5라는 그런 유전자에 대해서도 연구된 것밖에는 모르는 거죠. 연구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CCR5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연구된 유전자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유전자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대 역사학 교수인 디페시 차크라바티라는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과 우리 지식 사이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그 크리스퍼 유전자가의 위험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이 이익 대비 위험 평가가 너무나 개인화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사용한 아기 출산이 생식세포 치료냐 혹은 생식 권리냐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또 지적했지만 이 치료라고 하면 치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생식세포 치료, 소위 생식세포 치료에서는 치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배합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치료의 결과는 나중에 나타날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식세포 치료라고 부르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생식 권리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떻게 보면 바램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적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 HIV 바이러스에 면역성을 갖는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굉장히 엉성한, 그러니까 인간 유전자 풀에 여태까지 등장하지 못했던 그런 유전자 변이체들은 인간 유전자 풀에 남아가지고 그 후대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유차나 뭐 석탄 화력발전소를 아주 개인적으로는 그 결과물들을 쾌적하게 사용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역시 유전공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오트프리드 페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학문윤리학으로 번역이 됐는데, 유전학적 연구의 이익은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 및 분배되지만 그 위험 및 피해는 미래 세대를 포함한 인류 전체에게 무차별적으로 분배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되게 두 가지 방식의 대응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유네스코라든지 기타 생식세포를 이제 편집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방의 원칙을 이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전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또 인과적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산물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막스모 같은 사람은 그렇게 따진다면 뭐 비행기라든지 다소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아예 발명되지도 못했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류에게 굉장히 이익을 끼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류에게 필요한 위험이다. 그래서 필요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창조성이라든가 자유라든가 기술적 진보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리안 사블레스크나 존 해리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생식세포 편집이 도덕적 의무다. 이렇게 오히려 한 발 더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칙들은 허쟁쿠이의 실험 결과를 놓고 대체적으로 두 방향으로 이제 갈라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모라토리움을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죠. 최근 네이처에 실린 논평에서 크리스퍼 과학자들과 생명윤리학자들이 이제 임상 연구에 대해서 모라토리움을 요구했습니다. 한 5년 정도의 모라토리움을 갖고 그동안에 그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서 국제 거버넌스의 틀을 개발하자. 대표적으로 이제 장펑이라는 크리스퍼 개발자의 한 명, 또 UC 데이비스의 폴 레프너 이런 분들이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개발자 중에 한 사람은 제니퍼 다우드나라든지 뭐 이것들을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 로벨 버치 같은 사람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생식세포 유전자 편집에 관한 국제자문위원회에 참여해가지고 인간의 유전자 편집 연구를 금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통제를 강화하자. 그러니까 사전 임상 등록부에 이제 등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이런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규제하자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두 가지 이 방식 다 과학의
속도를 좀 늦추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성찰할 시간을 갖자 이런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코스모폴리탄 그 폴리틱스를 주장하는 그 이사벨 스탠저라는 그런 분이 그런 느린 과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목을 책을 썼는데요. 결국 좀 더 성찰을 하자. 그리고 그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에 그런 잃어버린 대화를 복원할 시작을 갖고 과학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여할지를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것들이 이제 느린과학 선언에 이제 2010년에 발표된 느린과학 선언을 전제하면서 이제 주장이 됐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과학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아까 우리 황승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극히 상업화되어 있는 이 연구 환경에서 과학을 통제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목에도 제가 물음표하고 느낌표를 동시에 찍어놨는데 아마 그런 의문과 또 강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 발전의 단계를 이제 가트너라는 사람이 하이프 커브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선 그 기술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그 기대가 부풀려지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결과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아닌 게벼라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러다가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의 증거가 쌓이고 어떤 안정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크리스퍼도 이런 아주 기대가 과장된 단계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런 과장된 기대에 맞춰가지고 어떤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생식세포 유전자 편집도 풀어줘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허쟁크의 사건이 터지면서 그런 움직임들은 약간 좀 잠잠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어떤 규제의 선을 맞추기보다는 이쪽에 규제의 선을 맞추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그 과학적인 규제도 사회적 합의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의 발달 정도라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과 맞춰서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